후경기로 나아갔을 때 결국 수혜를 보는 게 쪽이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일 때 투자를 고려해 보셔야 한다.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미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저평가예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77% 한국에서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어요. 자,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인생 주식 종목을 또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종목을 선정해 왔고요. 오늘 상당히 이제 최근 트렌드와도 맞아떨어지고 오늘 이제 장 개장하면서 여기 관련된 섹터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시작되더라고요. 제가 이전부터 계속 강조해 왔던 섹터인 만큼 오늘 소개해 드리는 종목도 이제 또 바닥을 딛고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한두 종목씩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좀 저 개인적으로도 기분이 상당히 좋은데요. 수익 보고 계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계속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잠깐 잡아드리자면 일단 K시텍 같은 경우에도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수익을 보고 계실 텐데, K시텍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저는 추세 급등을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과거에 솔브레인 홀딩스나 솔브레인도 상당히 움직임이 나왔었죠. TLB는 아직 움직임이 안 나오는데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 노려보실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종목들 제가 소개해드리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QRT도 신고가를 쓰고, 얼마 전에 또 실리콘2가 거의 이제 상한가 가고 급등이 나왔죠.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요 알테오젠이 최근에 급등이 굉장히 무섭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알테오젠 뭐 워낙에 강조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매수하신 분들 좋은 결과 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한 70% 이상은 수익을 내고 계실 텐데, 제가 이거 소개해드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한 70% 정도 수익 보고 계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업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휴젤 같은 기업들도 계속 신고가 쓰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제가 이제 경기가 불경기에서 호경기로 넘어갈 때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자동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정말 많은 뭐 주식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좀 소홀히 보고 있는 분야가 제가 타이어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타이어는 제가 수차례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한국 타이어 제가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오늘 좀 조정이 나오는데, 제가 아직 21선 이탈을 안 했죠. 아래 꼬리 달고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이어 종목들 상승이 꽤나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 뭐 종목을 선정할 필요도 없다 그랬죠. 애초에 타이어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 게 3개밖에 안 되고, 이 3개 종목이 그냥 한국에선 꽉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 타이어 엔테크놀로지가 대장주고, 그 다음 부대장이 금호타이어, 그 다음 넥센타이어 보시라 말씀드렸는데,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한국 타이어 엔테크놀로지, 금호타이어, 뭐 넥센타이어 모조리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상승 랠리가 저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들고요. 그리고 전형적인 이제 자동차 대표 종목이라고 본다면 역시 현대차와 기아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최근에 현대차도 한 차례 상승이 나오고 잠깐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아 역시도 한 단계 이제 퀀텀 점프를 보여준 이후에 숨고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호경기로 넘어갈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는 앞으로의 장기적인 상승세가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고금리로 인해서 뭐 코로나 때 한번 위축됐죠. 또 고금리로 인해서 위축됐죠. 이제는 성장할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저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올해 안에 늦어도 2024년 뭐 중순에하니 초순에하니 뭐 말에하니 얘긴 많지만, 정론은 2024년 안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라는 게 사실 정론이죠.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은 호경기를 미리 받아들일 수도 있고, 물론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딱 그 기점에 불경기 이슈가 엄청나게 심해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뭐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간다면 이제부터 자동차 종목은 투자해 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전부터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현대차나 기아는 물론 올라가겠다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알겠는데 좀 종목이 탄력적으로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계열사들, 벤더사들, 이쪽을 이제 제가 보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빗대서 7개 종목을 소개해 드렸었죠. 제가 이제 자세하게 기업 분석을 해드린 종목 중에 서현이와 성우하이텍이 대표적인 대장주고, 뭐 화신이라든지 덕양산업, 뭐 에코플라스틱, 아진산업 이런 종목들을 보시라 그랬는데 중간에 횡령 이슈로 아진산업이 잠깐 거래 정지가 됐었습니다. 거래가 재개되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 횡령 이슈가 있다라는 거를 저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거래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리고 지금 너무 저평가라 결국 이슈 타고 가게 되면 주가는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좀 깨름칙하다 보니까 큰돈 투자하기에는 좀 그렇다. 근데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매수가에서 크게 벌어지진 않았으니까 비중이 크면 비중만 줄이시고, 저는 보유하고 있다면 한 차례 상승이 나올 거라고는 보거든요. 그래서 상승이 나오면 그때 익절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단자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미 대장주격인 서현이와라든지 성우하이텍은 지금 슈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업 분석도 해드렸고 화신도 마찬가지였죠. 오늘은 제가 에코플라스틱이라는 기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 드렸던 7개 종목 중에 하나죠. 이미 7개 종목 중에서 한국단자랑 성우하이텍, 서현이와 화신 이 4개 기업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5번째로 개별 기업 분석으로서 에코플라스틱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종목들, 제가 소개해 드렸던 다른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기업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12월 10일자 업로드한 영상에 한국단자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고 23년 12월 10일입니다. 그리고 1월 29일 업로드한 영상에 코리아 FT, 2월 6일, 2월 7일, 2월 8일에 각각 서현이와 성우하이텍, 화신 기업 분석을 해놨으니까요. 이때 업로드한 영상을 채널에서 찾아보시면 자세한 기업 분석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개별 영상은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도 제가 탑7 종목으로 소개는 안 해드렸지만 개별적으로 제가 부품주로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코리아 FT도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뭐 너무나도 세게 올라갔죠. 모르긴 몰라도 대략적으로 한 60% 가까이 수익을 내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1차적으로 수익을 내더라도 아직 21선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또 한 번 급등 노려볼만 할 것 같고, 21선 이탈하면 저는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오늘 주인공인 에코플라스틱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불경기를 딛고 후경기로 나아갔을 때 결국 수혜를 보는 게 자동차 쪽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사이클 산업의 종목군들은 지금 같은 불경기일 때 여러분들이 이런 눌림목일 때 투자를 고려해 보셔야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조정도 많이 나왔잖아요.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미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저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담아 나가다가 주가가 한 차례 더 꺾이면 그때부터는 좀 공격적으로 사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이제 매집을 하다가 만약에 이 종목이 4,000원 아래로 꺾인다 그러면 공격 배팅을 시작해봐도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가 기준으로 따라졌을 때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에코플라스틱이라는 기업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리스크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엄청 큰 돈을 투자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이건 에코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서현이와나 성우하이텍, 뭐 화신, 덕양산업, 뭐 아진산업 다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계열사들은 그렇습니다. 좀 큰 돈을 투자해도 좋을 만한 거는 기아나 뭐 현대차 이런 굵직굵직한 종목들인 거고, 이런 종목들은 애초에 그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소액을 투자해가지고 수익률로 승부를 봐야 되는 산업군이죠. 아무래도 계열사니까 리스크가 좀 더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은 훨씬 더 공격적으로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에코플라스틱 기업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최근에 이 자동차 트렌드 자체가 친환경 트렌드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친환경으로 나아갔을 때 과연 어느 산업 분야가 수혜를 받느냐, 자동차 쪽에서 봤을 때 경량화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공차 중량, 자동차 무게가 한 1500kg를 기준으로 5인승 승용차라고 예시를 들었을 때
10kg 정도 경량화에 성공하게 되면 연비가 2.7% 정도 향상이 됩니다. 연비 좋아지니까 경제성이 있어서 좋은 거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연비가 좋아짐으로써 얻는 효과가 또 뭐가 있냐면 배기가스가 감소가 됩니다. 이산화탄소 기준으로는 4.3%, 질소산화물 기준으로는 8.8% 배기가스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차로 나아갔을 때 뭐 전기차라든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지 뭐 수소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그런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연비를 향상시키는 경량화 기술이 접목이 돼야 된다라는 것 역시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더 많이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차 트렌드로 넘어오면서 물론 친환경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이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경량화 기술이에요. 이게 사실상 탑티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경량화 기술에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계열사 중에 하나가 바로 뭐 여러 기업들이 있겠지만 에코플라스틱이 또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다. 플라스틱이라는 에코 플라스틱이라는 기업 사명에서도 여러분들이 느껴지겠지만 에코라는 게 친환경 단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플라스틱 쪽의 부품을 통해서 경량화를 힘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뭘 통해서 돈을 버는지를 살펴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매출 비중이 2022년 기준으로 47%가 범퍼에서 매출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이 콘솔에서 31% 비중으로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루프렉이라든지 트림류에서 매출이 발생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자동차의 부자재예요. 범퍼, 콘솔, 루프렉, 트림 이런 것들이 다 자동차 뼈대라든지 아니면 그 겉에 이제 부품들이잖아요. 요런 데서 이제 경량화에 신경 쓰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자동차 부품을 어디에 납품하느냐? 거의 71% 비중이 현대차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13%가 기아, 그 다음에 8%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쪽이니까 현대기아차, 현대자동차 그룹으로 놓고 봤을 때 매출 비중이 9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대기아 쪽의 매출 비중을 따라간다. 현대기아가 잘 나가면 같이 잘 나가는 기업이다. 거기 추종해서 따라가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열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에코플라스틱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지만 서진 오토모티브가 에코플라스틱의 모회사거든요. 그래서 서진 오토모티브도 좀 묶어서 보시면 좋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종목으로 제가 서진 오토모티브는 따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서진 오토모티브도 같이 좀 이제 수혜를 볼 만한 종목이다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처럼 에코플라스틱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어서 아무래도 모회사보다는 자회사 쪽을 보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회사로는 코머스라는 기업이 있고 100% 지분 자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30% 지분으로 동호 오토모티브, 그 다음에 아이아, 에코플라스틱 오토모티브 아메리카, 에코플라스틱 아메리카, 그 다음에 진원이라는 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또 코머스의 자회사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코머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전부 다 이제 다 에코플라스틱 자회사로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 상장되어 있진 않고요. 에코플라스틱 이 회사만 상장되어 있고 그 아래 기업들 코머스나 동호모티브 뭐 아이아 뭐 각가지 이런 기업들은 상장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회사인 서진오토모티브가 상장되어 있어요. 동호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의 플라스틱 범퍼 물량을 수주 대응하기 위해서 설립했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플라스틱 아메리카 여기 O가 빠졌네요. 알파벳. 에코플라스틱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의 물량 수주를 대응하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뭐 진원이나 아이아, 코머스에 대해서도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진원이라는 자회사도 있었잖아요. 여기 100% 자회사 진원이 있죠. 이 진원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 루프렉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이제 모양이 뭐냐면 이렇게 SUV 요새 이제 자동차 트렌드가 승용차보다는 SUV가 잘 나가죠. 요 위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게 루프렉입니다.
요거를 전문으로 이제 취급하는 회사가 진원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요거를 인수를 했어요. 에코플라스틱이. 그래서 이제 자회사가 됐죠. 근데 기존에 이 루프렉을 한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게 진원이 44%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코플라스틱이 자체적으로도 33%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원을 에코플라스틱이 인수했으니까 이제 루프렉 국내 시장 점유율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거죠? 기존 진원 44%, 에코플라스틱 33%를 합쳐서 이제는 에코플라스틱이 77% 한국에서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이제 루프렉을 판매하는 회사 중에서는 77% 비중이 모두 에코플라스틱 혹은 에코플라스틱 자회사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율을 짱짱하게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범퍼랑 콘솔, 트림류가 이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에코플라스틱 쪽에서 범퍼는 산타페, 투싼, 아반떼, 아이오닉 5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아이아는 K9, 니로, EV6, 스토닉 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콘솔 쪽에서 에코플라스틱이 아이오닉 6, G90, 소렌토, G80 쪽에다가 콘솔을 납품하고 있고요. 코모스 아까 자회사 있었죠? 여기서 콘솔, K5, 소렌토, K9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림류도 이제 뭐 코모스나 에코플라스틱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납품하는 부품들에서 경량화에 힘쓰고 있고 그 기술력을 토대로 해서 발전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회사들을 보시게 되면은 아이아랑 코모스가 지금 자산이라든지 자본이 가장 많은 회사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에코플라스틱 오토모티브 아메리카나 뭐 동호 오토모티브나 진원이나 이쪽은 자산이나 자본이 그다지 크지가 않죠. 그래서 코모스랑 아이아가 중요한데 코모스는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 아이아가 조금 돈을 못 벌고 좀 갉아먹고 있는 사업부가 있었는데 고무 사업부가 있었어요. 근데 요 고무 사업부도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요거를 이제 매출 비중을 줄이고 사업을 이제 좀 축소시키면서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이나 손해를 상당히 많이 줄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판매 시장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해외에서 또 이제 많이 판매를 해야 이 기업도 잘 나가니까 2007년도에는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컸는데 이제 2021년도로 들어오면서부터는 중국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유럽은 31%에서 18%로 쪼그라들었고 미국도 23%에서 18.5%로 쪼그라들었어요. 중국이 상당히 많이 시장 장악력을 보여줬죠. 한국은 1.6%에서 2.1%로 늘어나긴 했는데 아직 성장률이 미비하긴 합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2009년에 저점을 찍고 미국 자동차 판매 대수는 계속 성장했는데 18년도, 17년도부터는 좀 꺾였고 코로나 이후에 기저효과로 좀 살아나고 있는 흐름이에요. 중국 역시 2008년 이후에 엄청나게 성장을 하다가 좀 꺾인 이후 기저효과로 최근에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성장 흐름 속에서 중국이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라는 게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한국 기준으로 놓고 따졌을 때는 2008년 이후 2009년 저점을 찍고 좀 성장하다가 쭉 계속해서 하락을 했어요. 생산대 수추위가. 그러다가 22년도부터 다시 좀 이제 턴어라운드를 시작하고 있는 장기적으로 다시 성장 측면으로 나아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뭐 나쁘진 않았었는데 2011년 이후로는 한국 기준으로 따졌을 때 자동차 산업이 그다지 매력적이지는 않았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중국 시장이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커지긴 했는데 뭐 사드 보복이라든지 갖가지 이제 완전 그 일본 자동차나 아니면 유럽 자동차 같은 고급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저가 쪽으로 중국 자기네 나라 거 브랜드가 잘 팔리다 보니까 중간 자리에 위치하고 있던 한국 자동차 브랜드들의 판매가 그다지 수혜를 못 봤어요. 중국 시장이 성장하면서 같이 수혜를 봤었어야 되는데 한국은 그다지 성장을 많이 못 봤습니다. 좀 어정쩡한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판매 대수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계속해서 성장하다가 17년도부터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21년, 22년부터 좀 성장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 기준으로 따졌을 때 자동차 판매 비중 같은 경우에는 국내가 22%였는데
15%에서 좀 줄었다가 21년도 들어서면서 다시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유럽은 19%에서 14%, 17%로 다시 회복이 됐고, 미국 같은 경우에 19%에서 18%, 21%로 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쪽에 계속해서 이제 그 생산 공장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랑 기아차가 아무래도 이제 미국발 수혜를 우리는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의 이제 매출 판매 비중이 한 10% 좀 안 됐다가 22%로 엄청나게 늘어났었는데, 아시죠?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이후로 중국 비중이 엄청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2007년 때보다도 더 줄어들었어요. 사실상 중국에서의 성장은 좀 기대하기가 어려워졌고,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한국에서의 성장을 이제 앞으로는 기대해봐야 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좋은 요인으로 보자면은 이 기업이 이제 범퍼라든지 뭐 콘솔, 트림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자동차 범퍼 가격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추이입니다. 뭐 아반떼는 비슷한데 아이오닉 5도 그렇고 K9 좀 줄었네요. 스톤이 올라가고 신규 자동차들에서도 범퍼 가격이 좀 높은 측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친환경 자동차들은 더 그렇고 기존 자동차들도 범퍼 가격 추이가 올라가는데, 원래는 고급 자동차에만 부착되었던 레이저 센스 같은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중저가 차에도 탑재가 되기 시작하면서 범퍼의 평균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코플라스틱에서 판매하는 범퍼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판매하는 제품 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양 자체도 이제 앞으로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플라스틱 영업이익률이 점점 개선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에코플라스틱이나 아이아, 에코플라스틱 별도로도 그렇고 이 아이아라는 자회사, 아니 코스모라는 자회사도 계속해서 영업이익률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아라는 자회사가 영업이익률이 너무 안 좋았어요. 좋아지려 하면 또 더 안 좋아지고, 이렇게 저점을 좀 세게 갉아먹으면서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를 많이 기록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대폭 개선을 하기 시작했어요. 22년도 정도부터. 이게 다 고무사업부인데 이 고무사업부를 줄이면서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아이아, 아까 전에 영업이익률 많이 갉아먹었던 자회사 있죠. 이 기업 자회사에서 고무사업부 매출 비중을 원래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22%까지 줄였고 앞으로 더 줄일 거라고 하고 있으니까 적자 보고 있던 사업부가 앞으로도 계속 줄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 원가율은 이제 좀 줄어들고 판가 비율도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좀 돈을 까먹고 있던 사업부의 매출 비중 사업부를 정리하고 이제 불경기에서 호경기로 나아갔을 때,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도 친환경 부품들로 인해서 차량 경량화 부품을 판매하는 기업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친환경차 모멘텀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고, 사이클상으로도 호경기로 넘어갔을 때 자동차 판매 대수 자체가 이제 많아질 거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수혜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진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코플라스틱의 매출을 보게 되면 아까 전에 자회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연결 기준과 별도 기준이 좀 다릅니다. 연결 기준으로 22년 기준으로 200억 정도 넘는 순이익이 나왔었는데 별도로는 한 100억 정도가 돼요. 매출은 1조 정도 되고 연결 기준으로 1조 8천억 정도 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2년도부터 그런 좀 돈을 많이 갉아먹고 있던 아이아의 고무 사업부를 철수시키면서 23년도부터 상당히 많이 좀 개선이 될 걸로 보여져요. 이미 2022년도부터 원래 18년도만 하더라도 영업이익 순이익이 적자 보던 기업이고 매출은 6,400억 정도 나오던 기업인데 매출이 뭐 7천억, 8,500억, 9,300억 1조로 매출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출을 연결 기준으로 보더라도 1조 2천억, 1조 2,900억, 1조 5천억, 1조 8천억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들쭉날쭉하긴 했지만 구조적으로 22년도에는 385억으로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순이익 역시도 적자 보고 있던 기업이 21년도부터 흑자에 성공했고 22년 기준으로 236억 정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죠. 23년도를 예상해 보면 연결 기준으로 벌써 한 330억을 넘어가죠. 340억 정도가 나와줬기 때문에 4분기까지 합산하게 되면 이제 한 400억 정도는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순이익이 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는 400억 정도 순이익이 나올 걸로 예상되니까 상당히 많이 성장이 되는 거죠.
별도 기준으로 따져도 7이 14, 140억, 150억, 한 200억 정도 이미 3분기까지 냈으니까 한 50억만 내도 한 250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별도 기준으로도 23년도에 2배 이상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년도에 그리고 25년도에 이제 호경기로 넘어가면서 자동차 판매가 좀 더 활발해지게 되면 매출이라든지 이익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돼요. 아이아의 고무사업부, 적자사업부도 철수한 효과가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별도 기준으로도 250억 정도가 예상되고 250억, 300억 정도가 예상되고 연결 기준으로는 이미 한 400억 정도가 예상된다라고 하는 걸 보면 시가총액은 지금 2천억 대비해서 2배 정도는 더 올라갈 정도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에코플라스틱의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부채 비율이에요. 제가 250%를 넘어가는 부채 비율은 가급적이면 보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연결 기준으로 3분기 부채 비율을 봤을 때는 400%가 넘어가고 있고요. 별도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부채 비율이 164% 정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별도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부채 비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은 수준인데 연결 기준으로 이제 부채 비율이 4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자회사들 가치를 따져봤을 때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리스크를 감내할 만한지는 이거를 상쇄할 수 있을 만한 안정성 비율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 비율을 좀 보시게 되면 여기서 안정성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렇게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을 때는 안정성 비율을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유동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유동 부채가 있고 유동 자산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동이라는 글자가 붙기 시작하면 1년 안에 처분한다라는 조건을 붙여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동 부채라고 하면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간에 갚아야 되는 부채인 거죠. 유동 자산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간에 바로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이 있다면 단기간에 갚아야 되는 부채를 탕감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부채 대비해서 유동자산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간에 자금 경색으로 인해서 기업이 큰일 날 만한 걱정을 좀 덜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동 비율이 높은 게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원래 19년도만 하더라도 유동 비율이 50%도 안 됐어요. 유동 자산이 2천억대 됐는데 유동 부채가 4,400억 정도 됐습니다. 빨리빨리 갚아야 되는 돈이 4천억대인데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2천억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건 좀 위험하거든요. 벌고 있는 돈으로 충당한다든지 뭐 급하게 막 틀어막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그래도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걸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유동 자산이 점점 늘어나서 이제 4,550억 정도까지 늘어났고 유동 부채는 4,400억 정도였는데 4,600억까지 늘어나고 5천억대, 5,700억까지 계속 유동 부채는 늘어났어요. 하지만 유동 자산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이때는 2천억대 4,400억 정도였다면 이제는 4,500억대 5,700억이라 유동 비율이 거의 80%까지 올라가서 2019년도 대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인 유동 비율이 갖춰졌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안정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유보율인데 자본금 대비해서 얼마나 유보액을 가지고 있느냐 요게 이제 또 중요한데 지금 현재 유보율이 1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면 저는 자본금 대비해서 유보액이 상당히 많이 갖춰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700억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유보액이 이 정도면 상당히 저는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자 보상 배율이거든요. 이 이자 보상 배율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말 그대로 진짜 제대로 자금 경색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사실 유동 비율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뭐 추가적으로 다시 또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수준은 사실상 사업을 경영하기도 어렵다라는 수준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진짜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근데 기업에서 이제 이자 비용이 나가고 있는 돈이 한 94억 정도 됐습니다. 2019년도에. 근데 영업이익이 한 109억 정도 됐어요. 그러면 사실상 1.2배 정도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보다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2020년 이때 보이시죠? 이때는 진짜 큰일 난 시기였어요.
이때는 투자 잘못하면 에코플라스틱 투자 잘못했다가 큰일 날 수도 있는 시기가 2020년도였습니다. 왜? 이자 비용이 87억인데 영업이익이 23억밖에 안 나왔어요. 이자도 감당 못하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이럴 땐 뭐 증자하고 뭐 그죠? 뭐 유증 때리고 이러면서 버텨야 되는 수준인 겁니다. 근데 이제 21년도부터는 괜찮아졌죠. 1.8배 이자 비용이 88억인데 영업이익은 158억. 그러다 이제 3.5배, 4.6배까지 늘어났어요. 23년 9월 기준으로 3분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단기간에 이자 못 내가지고 기업이 큰일 날 일은 없는 거죠. 지금 기준으로는 딱히. 그래서 뭐 단기간에 자금 막 급한 돈 못 틀어막아가지고 기업이 막 큰일 난다. 그럴 일은 없을 걸로 보여진다. 그 유동 비율도 뭐 엄청 안정적인 건 아니지만 과거 50%도 안 됐던 거 비교하면 80% 정도면 뭐 큰일 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유보율이 좀 짱짱한 수준이라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성장성이 괜찮고 점점 이익이 많이 나고 있는 구조고 적자를 보고 있는 사업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따졌을 땐 부채 비율 400%가 정말 크고 분기 기준으로도 지금 3분기 기준 416% 정도 되는데 물론 상당히 높은 부채 비율인 건 맞으나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런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기업이 이익만 잘 내면 순이익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불경기를 딛고 회복되는 시점이라고 보면은 투자하기에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지금 현재 PER도 5배도 안 돼요. 4배도 안 돼요. PBR은 0.58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3분기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PBR이 0.8 정도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별도로 따지면은 PBR이 0.8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에코플라스틱은 뭐 배당도 꾸준히 또 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기업이 진짜 큰일 날 정도면 배당 못 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현재 에코플라스틱 한 2차례 정도 계단식 상승 한 차례 21년도에 올렸다가 20년도가 최고 위기였어요. 위기를 겪어내고 21년도 올랐다가 숨고르기 하고 23년도에 한번 올랐다가 또 숨고르기 하고 있죠. 요 딱 눌림목 지지라인 구간에서 투자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는 자리다. 여러분들 뭐 대부분의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에코플라스틱 역시도 여러분들 친환경 자동차 트렌드에 맞춘 차량 경량화 종목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서현이와 성우하이텍 뭐 화신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수익 잘 내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수익 더 날 거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신은 아직 많이는 안 올라갔네요.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제가 소개해드린 자동차 종목들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요. 한국단자도 아직은 많이 못 올라갔는데 이 종목도 이제 지금 기회가 있는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에코플라스틱까지 여러분들 투자 참고해 보셔가지고 인생 주식으로서 여러분들 계좌에 큰 수익이 꽃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저도 돈을 번다는 정직한 모토로 앞으로도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종목,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